이분을 책으로 표현하면 이름 석자가 정확히 브랜드가 됩니다. 월간 전원책.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논점과 해박한 지식으로 풀어보죠. 월간으로 만나는 VIP 초대석 전원책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새해 처음이신데. 아, 맞아. 서울 지나고. 네. 서울 지나고. 제가 이게 건전지 팬입니다. 안 지나서나 건전지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전원책 팬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 한 달 만에 뵙는데 최근에 변호사님께서 예. 우리 사회의 흐름 중에 가장 좀 눈여겨보신 뭐 뉴스나 이슈가 있으십니까? 지금은 사법 전성 시대. 네, 사법 전성 시대. 근데 사법이 가령 미국에서 60년대 말부터 70년대 말까지 이게 사법 적극주의가 네. 문제가 됐어요. 법은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예상을 해서 법을 만들지를 못하니까 네. 추상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판사가 그 입법 기능까지 갖춰버린다. 그래서 그게 한때 큰 논란이 됐죠. 네, 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드디어 사법 우위 현상. 이 법 위에 군림을 하겠다. 이번에 윤 대통령의 그 첫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그 모 판사가 네. 형소법 110조 111조 예외로 한다. 그렇죠. 그 말은 적용을 배제한다는 뜻인데 네. 자신이 옥황상제라도 되는 줄 안 거잖아요. 그런데도 대법원장이 그 판사의 직무를 정지를 안 시켜요. 정지시켜야죠. 본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으면 당연히 사임해야 합니다. 나는 그건요.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봐요. 네. 본인이 먼저 권한을 남용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판사가 권한을 남용하는데 그 판사를 어떻게 믿는 겁니까? 그것도 그냥 판사가 아니에요. 부장판사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사법부의 신뢰를 한순간에 허물뜨린 거예요. 그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그쪽에다가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웃기는데 네. 관할권을 위반해서 네. 그런데 그 판사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요. 이 수사권에 대해서 그리고 권한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 영장을 발부를 했고 네. 막상 나중에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 차모 부장판사는 이분은 또 더 이상해요. 비상입법기구가 뭐냐. 뭘 의미하느냐. 쉽게 네. 말하면 당신이 국회의 권능을 완전히 폐지를 해버리고 당신 마음대로 과거의 국가보위기구처럼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네. 이 질문 하나 딱 던져놓고는 막상 영장에는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네. 딱 15살 네. 적는단 말이에요. 명색이 현직 대통령, 현직 국가원수를 구속을 시킨다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얘기들을 적어야죠. 네. 증거 인멸이 왜 어떻게 염려가 되고 그리고 이 범죄가 어떻게 소명이 됐다. 적어도 내란죄라고 하려면 지금 내란죄가 아니다고 반대하는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헌법학자들 대다수가 내란죄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영장을 발부한 모든 판사들 이게 연관자들의 영장을 발부한 모든 판사들이 하나같이 내란죄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전혀 고민하지 않고 영장을 다 발부했단 말이에요. 군 장성들 그리고 민간인들 드디어는 대통령까지.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왜 범죄가 소명되었는가 네. 적어도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려면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죠. 네. 국민들에게. 그럼 당연히 법관으로서의 의무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네. 국격이 바닥으로 추락을 하는데 현직 국가원수로 구속을 하면 우리 국격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은 그건 삼척동자도 알 내용입니다. 이러니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염려가 있다. 이 15자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네. 이걸 과연 정당한 영장이라고 누가 믿겠어요. 그것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자가 관할을 위반해서 청구한 영장인데 네. 그리고도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법부가 네. 대법원장이 이런 방구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법 전성시대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자, 오늘도 헌재에서 대통령이 출석한 변론 현장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최근 마은혁 현재 재판관 임명을 놓고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 선고 당일 연기하는 초유일이 있었죠.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나중에 들리는 후문으로는 네.
가령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네. 탄핵 결정이라든가 탄핵을 인용한다라거나 혹은 뭐 위헌 결정을 할 때는 6명의 최소 헌법재판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에 딱 정해져가 네, 있어요. 그렇죠. 헌법재판소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제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딱 터지니까 적어도 5대3 3명의 어떤 세 명이 아니라 4명, 네, 네. 4명의 어떤 그 반대자가 있었지 않느냐. 네. 그런데 나중에 들리는 말로는 그 이상이었단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이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야, 근데 국회는 의결기구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 당사자가 권한을 침해당한 당사자는 국회라고 해서 국회가 청구인이 된 거예요. 네. 그럼 청구인 적격이 있어야 되는데 네. 국회가 의결기구인데 우은식이 자기 마음대로 지가 뭔데 국회의장이 명의로만 한 거죠. 명의로. 예, 국회의장이 예. 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뭐 양당 대표가 합의서를 써서 뭐 제출을 했다고 하면 또 네.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국회가 의결기구면 아마 합의서도 안 될 겁니다. 적어도 의결을 해야죠. 네. 뭐 본인이 잠깐 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각하 대상이죠. 네. 청구인 적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법이 아무리 무지하다 하더라도 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장이 선고일자를 잡았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이 권한쟁의 심판이 있자 말자 국민의힘에서도 얘기를 했고 헌법학자들도 얘기를 네, 했어요. 했죠. 네. 저 같은 사람도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건 말도 아니다. 국회가 의결기관인데 이거 많은 짓이냐. 그런데도 선고일자를 잡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변론 재개를 하고 또 10일 날 변론 재개 사유를 밝히겠다. 네. 네. 그러니까 안에서 얼마나 내분이 있었으면 합의된 어떤 그 명분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일 날 이제 변론 재개 사유를 밝히겠다. 네. 모르겠습니다. 문영배 그 권한 대행이 어떻게 사유를 밝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유대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2월 말에 넘길 것이고 네. 그럼 3월 초에 결정이 나올 건데 설령 모든 것을 다 깨버리고 만약 임명해야 된다 하더라도 아마 내가 최소 항목 권한된 것도 임명하지 않습니다. 왜 임명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아요? 우리 헌법을 딱 한 펴져보세요. 헌법학자들에게 그리고 앉혀놓고 다 토론 한번 해봅시다. 뭔가 하면 선관위원도 대통령이 3명 지명 그리고 대법원장이 3명 지명 국회가 3명 선출입니다. 추천. 그럼 네. 딱 그거밖에 없어요. 네.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하고 지명하면 자동으로 선관위원이 돼요. 선관위는 그렇게 그런데 됐습니다. 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가 있을까요? 임명해야 한다고 2항에는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 이러고 그 3항에는 9인 중 3명은 국회의장이 선출하는 자 그리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네. 임명한다. 딱 네. 이러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대통령은 적어도 국가를 그 보유하고 국가의 계속성을 담보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임명권을 준 겁니다. 네. 그 임명권을 준 거잖아요. 네. 이 선관위원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네. 임명권을 줬다는 말은 임명을 보류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이 안 사람이 된다는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고 근데 인민민주주의자다. 그런 전력이 따르되면 임명을 거절할 권한도 있는 거죠. 네. 난 그렇게 봐요. 네. 그렇게 보는 헌법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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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자,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권한 대행은 이제 그런 점이 있어서 아마 헌재 선고문을 보고 하겠다라는 게 당초 입장이었는데. 그리고 여야 합의를 해 네. 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오늘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마흔역 재판관 임명 관련해선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존중하겠다는 입장은 그럼 아니 임명하겠다는- 헌재에서 공갈까지 쳤지 않습니까? 나 이거 공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방송에서 뭐라고 했어요? 헌법재판소 공보관이라는 자가 네. 천재인이라는 사람입니다. 뭐 물론 그 사람도 아마 판사일 거예요. 판사일 예.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또 나와서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어떤 결정도 나오지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따르지 않으면 위헌이고 위법이다. 네. 너 안 따라 혼내줄 거야. 이런 취지 아니에요? 참 정말 기가 막히는 네. 드디어 사법부 공갈 시대에 들어왔다. 아까 사법부 전성시대였는데 이번에는 야, 네. 이게 무슨 조폭도 아니고 그 많은 짓들이에요. 자신이 헌법재판관도 아닌데 뭐 하는 짓들이냐 말이에요. 네. 마치 정답은 결정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따르라 이거예요. 정답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헌재 공보관이 간 크게도 담대하게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 변호사님께서 최근 이제 하신 방송 인터뷰 내용 한번 좀 여쭤볼게요. 예. 아주 핫하게 그 뜨겁게 달궈진 이슈 중에 하나가 윤 대통령이 복귀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탄핵에서 인용이 돼도 그러니까 복귀하지 않는다는 뜻은 그거죠. 보수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이 탄핵이 돼도 보수 정권은 재창출은 가능하다. 굉장히 좀 약간 이율배반적으로 들려서 이건 어떤 지금 배경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역풍이 부는 정도를 어느 정도로 보세요. 나는 우리 국민들이 단순히 동정심에서 이렇게 역풍이 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네. 지금 역풍이 부는 것은요. 처음에 내가 역풍이 한 20일 전에 역풍이 분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방송에서 네. 네. 그리고 제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을 때 아마 이것이 점점 강도를 강해서 돌풍이 될 것이고 언젠가는 큰 태풍처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이제 대등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지지가 50%를 넘은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네. 앞으로 이 역풍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봐요. 쉽게 말하면 뭔가 하면 민주당의 점령군 행세에 우리 국민들이 이미 치를 떨고 있는 거예요. 다수의 국민들이. 네. 그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현실화되어 버리면 가령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그 2심에서 뭐 빠르면 3월 10일 늦어도 3월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확정이 되어 버리면 당장 민주당은 와해될 지경에 이릅니다. 뭔가 하면 434억 돈 돌려줘야죠. 그리고 플랜 A가 확 죽어버리면 플랜 B가 아무도 없잖아요. 네. 지금 말이 뭐 3K 또 삼총 네. 총리 출신 3명에다가 예. 김시성 3사람이 예.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요 다 맞장 꽝입니다. 워낙 비명 행사를 다 때려 죽여놨기 때문에 그 3K 삼총도 결국은 휩쓸려가는 물거품에 지나지 않아요. 결국은 플랜 B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국민의힘도 솔직히 플랜 B가 잘 없어요. 네. 나는 그런데 만약에 그 이제 법은 그래요.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버리잖아요. 탄핵이 되고 파면이 되어버리면 결국 60일 안에 이제 차기 대통령 그렇습니다.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 네. 20일 안에 후보를 결정하고 40일 동안 선거 운동을 벌여야 될 판인데 네. 과연 그렇게 될까요? 난 그렇게 안 봅니다. 아마 여야 간의 정치판에 대합의를 했더라도 그 개헌 중국으로 몰아가지 않겠느냐. 서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네. 어차피 지금 개헌론이 여기저기서 불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네. 할 일은 자기 자신이 사법 리스크는 자기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개헌 정국을 막지는 마라. 지금 민주당에서도 개헌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봉쇄를 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는 이런 방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개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에게 지금 앞에 크다는 상이 차려지고 있는데 말을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개헌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가를 생각한다면 정말 과감하게 내각제로 가버리든지 아니면 4년 중임제로 가서 국민들의 원하는 바에 따라 개헌을 하든지 그렇게 되면 아마 국회의원들도 임기를 좀 단축하고 네. 대통령은 임기를 더 단축해서 뭐 올려말이든지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네네. 그 민주당에도 네. 기회가 없다. 결국은 우리나라의 건전한 이 세력, 건전한 리더들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네네. 잠시 아까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 공정조사는요, 50% 넘는다는 저는 그 지지율 공정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아니, 아니, 저희가 설명해드려야 됩니다. 펜앤마이크 의뢰로 2월 2일에서 3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조사 방법은 무선 ARS 100%.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개헌 논의 관련해 가지고 그 김경수, 김부겸 이런 삼총의 대상자들이 예. 비명계 민주당 주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는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라고 직격을 하던데 그 망하는 변호사님 살 글쎄, 길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망하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계속 이제 이재명 한 사람만 결사옹위를 하면 되겠죠. 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이번에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두고 이게 위헌이다. 네.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제약하는 거다 해서 위헌이다 이래서 위헌 심판 재청 신청까지 넣었습니다. 네.
안 넣는다 하다가 딱 넣었단 말이에요. 네. 어제 그저께 넣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본인이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일은 전부 다 합니다. 1심을 2년 2개월 끌어서 온갖 증인 다 불러놓고 네. 2심에 증인 신청을 또 13명을 또 해요. 근데 3명밖에 안 받아줬더라고요. 예, 그 3명이서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확고한 것 같아요. 네. 이틀 동안 증인 그 2번 기일에 거쳐서 증인 신문 마치고 네. 그리고 결심하겠다. 네. 26일을 결심하겠다. 이제 이 얘기인데 제가 보기로는 검찰 측에서는 증인 한 명이잖아요. 네. 뭔가 하면 김문기를 몰랐다는 부분에 네. 그 동생되는 분이 성남시장에서 전화가 와서 네. 전화기 들어 방에 들어가서 봤다 하는 그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네. 추가로 진술이 나왔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 김문기를 몰랐다 하는 것이 그 법률적인 행위 개념으로만 이제 받아들여진다면 네. 나는 2심에서 형이 더 가중되리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김인섭의 그 로비 사건 있잖아요. 네. 로비스트 사건. 그게 이제 알선 수재로 징역 5년을 받았는데 거기 딱 나오잖아요. 김인섭의 로비로 인해서 가령 토지 용도가 4단계 상향됐다. 뭐 준주구지에서 준주구지로 자인 녹지가 네. 상향된 게 김인섭이 로비 때문이었다.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김인섭이가 누굽니까? 성남시장 처음에 출마하실 때부터 이재명의 뒷배였잖아요. 선대본부장. 예. 그러니까 이것이 박근혜 그 정확한 표현은 그렇습니다.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이것이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대법원에서 네. 확인이 다 됐습니다. 네.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예, 없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지금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글쎄요. 했어요. 네. 이거 재판부가 받아들일 받아들이지 않죠. 이미 4년 전에도 합헌 결정 났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법원이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결정을 할 리가 전혀 없는 사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등법원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요. 어제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이제 김경진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거. 거는 다 다 한다는 과정으로 얘기했는데 그렇게 보시나요? 김경진 전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했다면 그 말에 맞을 겁니다. 정말 그분은 재기발랄한 분이에요. 아직까지. 아, 그렇습니다. 머리가 아주 샤프하고 그리고 저보다는 기억력이 훨씬 더 좋고. 네. 알겠습니다. 그라스께. 예. 자 이제 사투리 섞어 하시고. 예. 네. 지금 그 보수 여권에서는 김문수 장관의 돌풍이 이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플랜 B가 없다고 이게 하셨는데. 참 김문수 장관 과거에 제가 젊었을 때는 좌파 운동을 했고 네.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도 참 가까웠는데 네. 저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에게 확장성이 너무 없어요. 확장성이 너무 없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러면 그렇게 또 적군들이 몰아갈 거예요. 확장성이 없다는 네. 쪽으로. 네. 지금은 물론 지금처럼 치열한 좌우 대결에서는 중도는 계속 폭이 좁아져 갖고 자신이 무당층이다 혹은 나는 중도다. 무당층을 떠나서 나는 중도다 하는 네네. 사람은 점점 숫자가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중도로 외연 확장하는 게 그렇게 크게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렇잖아요. 지금까지 저쪽에 민주당 쪽에 서 있었던 사람 한 사람 이쪽으로 데리고 오면 2표가 그렇죠. 차이 오는 나는 셈이 거예요. 되는 예. 거죠. 네. 그런데 그럴 힘이 과연 김문수 후보 장관에게. 장관에게 있을 것인가? 나는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장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하면 적어도 격차를 나는 이렇게 줄인다. 그리고 내가 또 노동 전문가 아니냐 노동 계획을 해서 일자리를 이만큼 늘리겠다. 그걸 지금 해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상표를 만들어내야죠. 네. 아니 대선에 생각이 없다고 어제 본인은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하겠죠.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임명된 장관일 거예요. 네. 그 이후로 새로 임명된 장관은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장관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앉자마자 이게 후보자로 떠오르고 하는데 좋아요. 내 대통령 한번 해볼게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도 있지만 본인이 우선 가슴이 아프겠죠. 근데 변호사님 이제 김문수 장관의 지지세에 양가성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지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 경쟁력 지표가 아니라 일종의 선호도 지표다. 우리를 지켜달라는 그런 함의를 담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요.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상당히 유력 후보들이 네. 명태균이라는 자가 오물을 끼얹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은 플랜비가 처음부터 없지만은 네. 비명 행사 이래서 괜찮은 후보들을 아닌 말로 전직 원내대표 세 사람 중에 재선 다시 국회로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럴 정도가 되어버리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떤가? 국민의힘은 희한하게 괜찮은 후보들이 조금씩 전부 다 오물을 덮어쓴 거예요. 예. 그 명모란 자가 예.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보면 답답하고 우선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의원들을 많이 아니까 재선 3선 중에서 네.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미래한 비전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네. 아마 과거 같으면 뭐 40대 기술은 또 내세우고 네. 나는 이제 50대가 됐으니까 국가를 경영해 보겠다 이렇게 나설 수도 있을 텐데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그런 식으로 튀어나오면 네.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네. 이러니까 전부 다 어린 자중하고 있는 건데 네. 아마 기회가 닿으면 나는 슈스케식으로 경쟁이 들어가면요. 나는 국민의힘에서도 다른 괜찮은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솔직히 말해서 누구 보세요? 다른 괜찮은 후보 누구? 아니 글쎄요. 나는 그걸 떠나서 이미 드러난 후보들 홍준표나 오세훈 이런 사람들도 다 괜찮아요. 네. 다 훌륭한 알겠습니다. 분들이고 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그리고 지자체장 하면서 지자체가 작은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요새 근데 그 젊은 그 후보군에 들어가는 분들 중에 좀 기지개를 켜는 분들이 있어서 없던데 저는. 네. 아니 근데 전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 플레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한동훈 후보는 이제 거론하지 맙시다. 나는 네. 그분은 정치 승리 끝났다고 봐요. 그렇죠. 단칼에. 그래요? 그분이 정치 승리 끝난 이유를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네. 첫 번째는 배신자 프레임을 본인이 뒤집어 써버렸습니다. 네. 본인이 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잘났든 잘 못났든 간에 20년 이상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왔잖아요.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아닌 말로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키워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현직 검사장 지검장도 한번 안 해본 사람을 지검장을 안 해본 사람을 법무부 장관을 시켰잖아요. 네. 그리고 드디어 당 대표로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네. 지금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보수를 3번 괴멸시켰는데 그 3번 괴멸시켰는데 전부 다 이 한동훈이 개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자기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 화장연화 네. 똑같은 시절이 있다면 그때는 문재인 정권 초기였다. 적폐청산 예, 말씀이시죠? 내 그때 엄청나게 수사를 했는데 그 민주당 당신들이 나에게 박수 치지 않느냐. 네. 난 그때와 조금 더 바뀌지 않았다. 네. 이게 작년 2월에 한 얘기입니다. 네, 네. 작년 2월 달이에요. 불과 작년 2월 달에 한 얘기예요. 아직 1년밖에 안 됐습니다. 1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하다가 비대위원장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비대위원장 들어와서 본인이 문자 그대로 4월 10일 총선 때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뭘 한 거예요? 셀카밖에 더 찍었어요? 이 보수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았습니까? 아니면 공천을 제대로 했습니까? 비례대표 공천은 전부 다 자의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걸 두고 보수 정당의 공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윤 대통령의 어설픈 그 잘못된 판단이라고 합시다.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비판했으니까 저도 깜짝 놀랐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담화를 발표를 하니까 의원 중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탄핵을 아니 내란을 자백했다. 네. 내 그때 정말 내가 한마디 딱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방송용으로만 해주십시오. 예, 저자가 이랬어요. 네. 저자가 느낌을 네. 딱 쳤습니다. 네. 저자가. 예. 저자가라는 표현은 그런 원래 이유로. 검찰 출신들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네. 그런 세 가지 이유로 세 번째 보수를 괴멸시킨 게 바로 그때예요. 네. 그게 세 번째. 그래서 네. 지금 탄핵을 안 당할 수도 있는 사람을 네. 한동훈계가 완전히 배신을 때려가지고 탄핵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날카롭게 비판하셨는데 근데 또 보수 진영에서는 약간 또
다른 또 기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을 지지하는 보수는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김종인 전 예. 비대위원장 물론 이분 보수는 아닙니다만. 그분이 왜 보수입니까? 아닙니다만은. 그분이 들어와서 이게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 오고 미래통합당으로 오고 그다음 국민의힘으로 오는 데서 네. 가장 이 당의 정체성을 흩뜨려버리는 두 사람을 꼽자면 한 사람은 김종인, 한 사람은 김병준이에요. 근데 그 외부 인사들이란 말이에요. 진보 좌파에서 와서 비대위원장 밖에 나왔더니만 당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경제민주화를 집어넣지를 않나. 기본소득을 당의 정강정책 사무에다 집어넣는 사람이 김종인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70년대생 얘기를 하길래 자 그렇다면 이제 젊은 세대 교체가 이번 대선에서는 어떤 좀 변수가 될 것이냐 이 부분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70년대생 뭐 변수라면 그분이 변수라면 또 이모를 거론하는 거겠죠. 왜 그런 거겠죠. 한동훈 전 대표는 아니다. 예, 이모를 거론하는 거겠죠. 네. 그런데 나는 이모도 이번에 그 또 개혁신당 뭐 이준석이라고 얘기합시다. 네. 허은하 대표하고 사이에 벌어지는 걸 보면서 야, 왜 저렇게 자기 이름에 자꾸 때를 입히느냐. 본인이 지금 과거의 그 성상납 추문을 벗어내기도 지금 힘든 판에 어떻게 또 이번에 허은하 대표가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을 못하니까 결국은 또 법정으로 갔습니다. 예, 지지도가 쭉 내려와서 1%로 왔단 말이에요. 거의 뭐 여론조사 1%도 2%도 그거는 안 해도 될 겁니다. 네, 네, 왜 그런가 워낙 많은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걸 두고 우리가 신문에서 뭐라고 다 사진까지 내요. 한동훈하고 그 이준석 사진을 딱 같이 붙여서 내면서 젊은 차기 대선 후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식의 기사가 무려 4개 신문에 나왔습니다. 네. 네. 내가 거의 모든 신문을 여기다 다 수록을 다 합니다. 네. 전화기에다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게 과연 언론이 정도를 걷느냐. 지금 지지도가 1%도 안 나오는 사람의 그 대선 후보 출정식 비슷한 걸 두고 한동훈과 같이 딱 사진을 붙여. 네. 한 사람이면 조금 기사 만들기가 뭐 하니까 두 사람 사진을 붙여놓았어. 그래갖고 이게 젊은 후보분들이 또 뜨고 있다. 네. 예. 근데 뭐 변호사님 사실 대선 같은 경우는 1% 싸움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중도층 경쟁력만 양자 대결로 놓고 본다면 그게 왜 1% 차이가 계속 나는지 알아요? 후보들이 자질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늘 이게 선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악을 버리고 차악을 선택한다는 그렇죠. 느낌으로 했단 말이에요. 차라리 최선이 없으면 난 차선을 선택하겠다. 이러면 표 차이 크게 나겠죠. 네,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최악을 버리고 난 차악을 차악을 하니까. 선택하겠다. 예. 그러니까 진영이 팍 나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표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그럼 겁니다. 중도층 경쟁력만 놓고 본다면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 그 1대1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거든요. 뭐 그 여론조사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 네. 여론조사도 있지만은 또 한편 홍준표 그 이재명 네. 그냥 딱 들붙은 것도 네. 있고 네. 그리고 홍준표 오세훈이 딱 들붙은 것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오세훈이 이긴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김문수가 이긴 여론조사도 네. 있고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 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 지금은 전체를 다 놓고 전 후보를 놓으면 민주당 쪽은 이재명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뭐 30, 4% 나올 수도 있고 40% 가까이 심리 나온 것도 있어요. 그 30%딱 걸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쪽은 다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에요. 뭐 네. 8%, 7%, 6%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1대1로 하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다 나온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보수가 제정신 차리고 네. 힘을 모으면 네. 쉽게 이길 수 있다. 제가 아. 늘 하는 얘기가 역풍은 이제 점점 커져서 강풍이 되고 태풍이 될 것이다. 네. 두고 봐라. 자, 변호사님. 근데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장관은 좀 확장력이 확장성. 없다고 예. 글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확장력은 예. 가령 그 우리 뭐 최 선생이나 우리 이 선생 같은 분이 옆에서 코칭을 제대로 해주면 확장력이 팍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게 방송 앵커 오래 한 사람이 네. 가장 멀리 보거든요. 네. 저도 앵커 조금 해봤습니다만 앵커를 하면 멀리 보게 됩니다. 네.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유연해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옆에서 좀 브리핑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면 확 나아지겠죠. 그럼 어떤 후보가 유력한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컨설팅 해볼게요. 저는 절대로 그 줄을 세우고도 싶지 않고 제 자신이 줄 서기도 싫습니다. 끝까지 말씀 안 하시죠. 제가 혹시 출마를 하면 제가 와서 줄 서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일 없을 거지만. 네. 자,
자, 여권 내 잠룡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주목을 받고 있긴 한데 계엄으로 탄핵 심판 받고 있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특히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의 주요 동기 중에 하나라고 했던 부정 선거론에 대해서 각 후보들은 어떤 스탠스를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 각각 유리할 것인가. 이번에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이 부정선거를 놓고 이 보수 이른바 나는 보수다 아니면 나는 우파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그 내부 분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 어떻게 대통령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대통령은 근거를 갖고 알고 있을 거다. 있을 거야. 있을 거다. 음. 그런데 막상 윤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은 투표자 수와 그리고 주민수가 맞지 않는다라든가 아주 네. 기초적인 몇 가지 네.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의문은 표시합니다. 왜 이 배춘입 같은 표가 나오는지 네. 잡히지도 않은 네. 사전투표에서 표가 잡히지 않았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네. 그런 것이 백묶음 단위로 묶여가 네네. 있었다면 예. 그건 사실은 법원에서 문제가 됐을 때 판사가 밝혀야 될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지 양쪽으로 신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일체 없었어요. 이러니까 루머는 계속 확산되고 의심은 계속 증폭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관위는 이런 의심이나 그 루머가 있으면 해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관위가 그냥 우리는 아무 책임 없어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입 꽉 닫고 얘기하지 마 대꾸하지 마 이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우선 사전투표를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네. 투표도 하나의 의무예요. 민주주의자로서 하나의 의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사전투표를 하루 주다가 이번에 이틀씩 줘요. 그래 깨어른 사람도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단 네. 말이에요. 나는 사전투표제가 없었다면 네. 과연 이런 문제가 부정선거론이 이렇게 증폭이 네. 되겠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처럼 현장에서 다 투표를 하고 다 손으로 다 이 수개표를 다 하면 네. 하등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데 이게 사전투표라는 게 끼어들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이미 엎질러진 물은 어찌할 수가 없고 나는 지금 논의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전투표를 이대로 둘 것이냐 네. 아니냐.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본투표와 연결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지난번 신경민 의원도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예 사전에 옛날에는 부재자 투표 제도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사전 투표제를 하면 부재자 투표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부재자 투표제를 해도 난 충분하다고 봐요. 음. 부재자 투표를 해도 자신의 권리를 표시할 사람들은 충분히 한단 말이에요. 네. 부재자 투표 미리 신고를 하고 받아서 그 기표를 한 다음에 밀봉을 해서 보내면 네. 그 해당 선거구에 도착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럼 딱 보낸 사람하고 대조하기도 쉽고 네. 굳이 개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사전 투표를 온 천지 사방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사전 투표를 하는 사람이 더 편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당일날 현지에서 하는 투표보다 본투표도 어렵죠.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 사전 투표가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전에 이틀씩이나 투표를 하니까 그 사이 개입이 적어도 일주일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 이제 거의 뭐 시간이 막 다 돼갑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스탠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권영세, 권영동 투탑, 나경원 의원 접견 갔죠. 그랬더니 이거 개인으로 갔다. 근데 이거요. 그걸 두고 또 김재섭 의원은 이게 당론이라고 오해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아니 뭐 김재섭 의원의 얘기는 그렇다 치도 조선일보가 사설을 썼습니다. 네. 이 2K가 민원을 갔다. 네. 뭐 나경원은 그 뭐 같이 갔죠. 그런데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렇게 해서 중도층이 돌아오겠느냐. 네. 중도층이 어떻게 보겠느냐. 네. 이런 제목을 뽑아놨어요. 내가 그거 보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정치판에 아무리 인간이 빠져나가지만 이런 기본적인 인간성에 대해서 시비를 건단 말이냐. 아니 당의 일본 당원이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구속이 돼가 있어. 네. 그런데 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그러면 한 번 더 면회를 못 간다고? 면회를 가면 안 된다고? 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당의 의원들이라면 평소에 그 관제에 가서 밥 먹고 술 한잔 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 권성동 의원은 어릴 때부터 친구라면서 네. 그러면 가서 건강도 물어보고 그리고 본인이 관심사도 물어보고 그리고 일본 당원이니까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도 물어보고 하는 것이 당연히 인간적인 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두고 신문 내가 특정 신문을 거론해서 뭐 합니다만 왜 그런가 하면 그나마 조선일보가 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일본은 너무 심하고 완전히 이건 뭐 이게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에 내란 수계라고 표현을 해버렸으니까 네. 아직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비상계엄이라고 안 합니다. 불법이라는 단어를 꼭 앞에 붙여요. 불법계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헌법에 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대통령이 일종의 재량권이에요. 네. 그래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걸 불법계엄이라고 언론에서 계엄 표현할 때마다 꼭 앞에 붙여놔요. 불법이라는 단어를.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스탠스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국민의힘 자체가 네. 나는 이제는 해체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당을 해체해야 된다. 내가 이 그 정도? 얘기를 오늘 이 세 번째 하는데 네. 사실은 내가 유튜브에서 한 번 하고 기존 방송에서는 두 번째 하는 겁니다. 네. 해체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런가 하면 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이번에 108명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61명, 네.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90명. 네. 표 차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득표율 차이는 3.9%포인트 차이입니다. 네. 그 작은 차이의 의원수는 거의 2배예요. 네.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뭔가 정체성이 부족하고 공천이 잘못됐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한동훈을 원망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정체성이라도 바로 똑똑한 사람들로 소수라도 제대로 모여야 된다. 보수 우파가 제대로 모여야 된다. 그 발전적 해체를 말씀하시는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기로 한 7, 80명 선이면 정말 다음 권력을 정권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래서 소수정예로 가야 한다. 그럼요. 이대로 가면요. 당은 엉망진창입니다.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정책도 없고 비전도 없고 무엇보다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그 소명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 뭐 민주당이 없는 건 말할 것도 없는데 네. 국민의힘도 그렇단 말이에요. 보수 우파가. 그래서 나는 발전적인 해체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선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30대도 좋고 40대도 좋고 네. 뭐 아닌 60대 70대도 좋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전원책 변호사가 나오신 것에 대해서 그 문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양쪽의 또 의견이 욕설이 많은데 많죠. 아니 근데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보수 패널로 월간 전원책이라는 코너를 마련한 것과 마찬가지로 진보 패널로 월간 우상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양진영 얘기를 다 듣고 있는 방송이니 너무 편견을 안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